알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저 멀리 홍콩에서 지금 이 세 번째 우리 한국 기업 컨퍼런스 카포리 가버넌스 포럼 네, 열심히 지금 응원해주고 계시는 자 이석준 변호사님의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처 찬스의 이석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개괄적으로 주주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권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 프레임워크를 대강 말씀드리고 특별히 듀티 오브 로열티로 듀티 오브 로열티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소수 주주를 위한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쉽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미국의 기업의 구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선적인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지배 구조들,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하는데 뭐 컨트롤링 쉐어홀더도 있고 소수 주주들도 있지만 이제 주주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보드 오브 디렉터,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진을 뽑게 됩니다. 그 이사회 이사진은 이제 manage the business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manage the business의 그 정의를 이렇게 보면 그거는 manage the busines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의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건데 정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 공장을 세운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대규모 펀딩을 한다든지 뭐 인사정책, 보수정책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사진이고요. 또 그 오피서를 뽑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서는 뭐냐면 그 고위 직책에 있는 직원들인데 뭐 CEO라든지 CFO, 주 부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뽑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사회고요. 그다음에 그 매일매일 기업 행위를 영위하는 그 오피서들이 그 보드 오브 디렉터에서 수립한 정책에 따라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이렇게 크게 하게 됩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는 정관에 따라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이사회 출석 이사의 과반 투표에 의해서 모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체 회사의 뜻은 최종적으로는 보드 오브 디렉터의 의결,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어맨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회 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를 하지만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이사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이사라는 게 있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뭐 이사회 의장, 체어맨이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회사를 대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어맨도 그 이사회에 있어서 과반의 투표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만 회사의 뜻이 정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오피서가 있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day-to-day affairs of the company, 그러니까 회사의 매일매일 어떤 기업 행위를 영위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회의 의무를 보면 이사들의 의무를 보면 이제 fiduciary duty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통상의 상거래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거래 상대방 남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이익만 돌보고 남은 자율적으로 거기에 그 합의를 하면 계약을 맺는 거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fiduciary duty가 있다고 이제 법에서 정해지면 대상이 되는 상대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때는 변호사 자신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뭐 앞세워야 하듯이 미국 법하에서는 회사의 이사들하고 오피서는 주주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 주주가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해서 fiduciary duty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fiduciary duty는 기업법의 컨텍스트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duty of care입니다. duty of care는
이거는 회사 일 돌보기를 자기 재산 관리하듯이 성심성의껏 주의를 기울여서 하라는 뜻인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 꼼꼼히 체크하기도 하고, 또 회의도 열심히 나가고, 또 돈이 새는 곳이 있는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대처도 하고, 그래서 자기 일처럼 돌보라는 그런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fiduciary duty는 duty of loyalty, 즉 충성의 의무인데요. 뭐 어떤 법조인이 얘기했죠. 그 형사법 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뭐 어떤 법조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이사진과 고위직 임원들은 그 주주 전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다른 특정한 세력, 뭐 그게 지배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 동일인이라고 하죠. 뭐 그 재벌 총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이사나 임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면 안 되고 주주 전체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입니다. 그 duty of loyalty 문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날 때는 회사의 내부자, 즉 뭐 지배주주나 이사나 임원과 회사와의 거리가 있을 때는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self-dealing이라고 하는데요. 뭐 번역을 하면 뭐 내부 거래 정도 될까요? self-dealing이 나타날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내부자들이 협상 테이블 양쪽 다에 앉아서 마음대로 이 협상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가 B라는 빌딩을 사들인다고 칩시다. 그럴 때 B라는 빌딩의 소유자가 A라는 회사의 대주주였다고 하면, 빌딩을 파는 쪽에서 협상하는 것도 대주주고, 사는 쪽에서 협상을 하는 것도 대주주의 눈치를 보는 그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셀프 딜링의 이슈라고 그러고, 이제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듀티 오브 로열티가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파생에서 다른 어떤 사업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런 사업 기회를 회사가 아닌 다른 내부자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에 이제 duty of loyalty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롯데시네마에서 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시네마를 다 뭐 건설을 하고, 뭐 땅도 사가지고 빌딩도 짓고 해서 다 시네마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롯데시네마는 그냥 극장 표만 뭐 7,000원씩 받고 아니면 10,000원씩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는, 코퍼레이트 어퍼튜니티는 당연히 그 극장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회사에다 귀속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도 결국은 duty of loyalty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 전체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팝콘 스탠드가 롯데 시네마라는 회사에 귀속이 됐으면 그게 주주 전체의 그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쓰였을 텐데, 그런 데에 충성하지 않고 회사의 어떤 결정을 다른 곳을 보고 이렇게 내렸을 때는 duty of loyalty 위반이 되고, 또 회사의 이사와 오피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제 미국 법상의 이제 체계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뭐 양쪽 회사 모두에 걸쳐 있는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딜링 이슈가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셀프 딜링의 이슈가 없다고 하면 법원은 웬만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간섭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아니면 법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뭐 사기가 일어났다고, 아니면 사기와 비슷한 경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불공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할 경우에만 이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양쪽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셀프 딜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합병을 진행을 하는 측이 entire fairness, 그러니까
완전한 공정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도 합병을 진행한 쪽에서 있게 되고 그 threshold, 그 책임의 기준도 entire fairness라고 해서 완전한 공정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병이 일어날 때 그 가격,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나 합병 가격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합병 과정 또는 정보 공유가 다 공정했음을 입증을 해야만 그게 법원에 의해서 그 승인이 됩니다. 이런 entire fairness, 완전한 공정성이 굉장히 그거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러면 합병 과정을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타겟 컴퍼니, 즉 그 매수 대상 회사가 그 첫 번째로는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모든 거래에 대한 협상을 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내부자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majority of the unaffiliated minority shareholders,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자들을 제외한 그 주주들이 과반의 투표로서 승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그러면 법원이 이건 셀프 딜링에서 벗어났다고 봐서 웬만하면 이제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해서 그걸 웬만하면 승인을 해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보호 장치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 연방 증권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합병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합병을 위해서 M&A에 있어서 주주의 투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제 뭐 스케줄 14이라고 해서 이제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이제 투표 권유 자료를 주주에게 보내게 돼 있는데 굉장히 그 연방 규정에 따르면 굉장히 세세하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있는지 규정이 돼 있고 또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는 텐더 오퍼의 경우에는 스케줄 T5라 그래서 공개 매수 권유 자료를 또 주주에게 보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그 증권 규정에는 그런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이제 자세히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합병이나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뭐 스케줄 TO나 스케줄 14A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인데 그게 룰 13E3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거래의 목적을 쓰게 돼 있는데 그 거래가 이제 어떤 구조로 짜져 있으면 왜 그런 구조를 짰는지 또 다르게 고려한 다른 거래 구조들이 있는지 또 다른 거래 구조들이 있었으면 그걸 하지 않고 이거를 한 이유는 뭔지 또 추진하는 그런 거래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래가 회사나 대주주 또는 기타 내부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또 가능한 한 정량화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정보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공정성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거래가 소수 주주들에게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또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뭔지 또 소수 주주들에게 그 과반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래인지 아닌지 또 독립적인 이사들이 거래를 승인했는지 아니면 투표에 불참한 이사가 있었는지 또 불참했을 이유들이 뭐였는지 또 독립적인 이사들이 그런 어떤 투표를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거래를 결정할 때 받았거나 참고했던 모든 그 외부 리포트, 의견서, 감정서, 협상 관련 모든 자료들을 그 자료들에 서술을 하고 또 SEC에 파일링을 해서 모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또
그거 할 때는 서류 형태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럴로, 그러니까 그 말로 받았던 조언도 그 자료에다 서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합병 같은 걸 할 때 가격을 결정했을 때 참조한 자료, 또 그런 자료들이 결론에 이르게 한 어떤 근거, 또 분석의 한계, 또 의견을 낸 사람과 그 내부자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뭐 굉장히 그 주마간산식으로 뭐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법에서는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 또 기업 주체의 그 권한과 의무는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주주 보호하는데 굉장히 그 법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상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그 기업 구조, 지배 구조의 문제를 공정위에 굉장히 기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주주와 뭐 재벌 총수의 문제를 갖다가 공정위에서 굉장히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 법에서 이래 보면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 경쟁 저해 요소를 막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를 시키는 그런 반독점법이지, 기업 지배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를 굉장히 형사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임이라든지 횡령으로 이런 걸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공정위와 이제 뭐 형사법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국가, 그러니까 공정위 또는 이제 형사법이면 이제 검찰이겠죠. 검찰이 뭔가 나서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주주들은 피해 본 게 있어도 다 공정위에 진정을 내거나 그러니까 검찰에다 진정을 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앉아서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다 민사의 문제입니다. 민사의 문제고, 그 피해를 본 주주들이 이사나 아니면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그 내부자들, 뭐 총수나 대주주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직접 소송을 걸어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국가가 상당히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도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끌고 왔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회도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재벌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제 중견기업, 소기업의 문제까지 이게 확산이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형사나 이제 공정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사의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를 본 주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